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인사행정론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사행정 과정에 들어갈 건데, 일본은 별거 없고, 인사행정 공무원의 이제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부터 뭐 능력 개발을 하고, 뭐 사기 제고하고, 퇴직 관리까지 들어가서 공무원 일생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임용 관리할 때 보면, 우리 인사행정 3대 분수가 보통 임용을 해서,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기를 ang양하는 게 보통 이제 3대 변수인데, 이제 임용할 때도 또 내부 절차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그리고 임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발령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획을 짠다는 건데 인력 계획은 뭐 장기로 수요도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공급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계산해서 모집하고 그다음에 뭐 공고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시험은 별로 나올 게 없고 이제 밑에가 좀 중요해요. 자, 이제 외부 임용이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임용 그러면 여기처럼 지금 외부하고 내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외부란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첫 번째 모집을 하는 거예요. 모집을 아까 어떤 큰 틀에서 이제 모집했다 했던 거고 지금은 다시 들어가서 모집한 다음에 모집은 시험과는 별로 관계는 없는데 좀 이게 공무원의 이제 유능한 사람들을 유치하게 한 과정이다 보니까 뭐 공고하는 방법도 잘 계속 계획을 해서 모집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모집상 우리가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아는 걸로 몇 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모집할 때, 우리 공무원 모집할 때, 학력 제한을 두던가요? 모집 요건상에서? 못 봤죠, 여러분? 공무원 모집에는 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험 볼 때 시험 출제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9급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볼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만. 7급은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볼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5급 공채는 이제 4년대 한 사람이 볼 정도의 난도를 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학력에 제한은 없고 시험에 나이도만 좀 기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모집이고 그다음에 모집할 때 거주지 같은 것은 제한을 둘까요? 거주지? 자, 일단 구분하셔야지. 국가직은 거주 제한이 없죠. 다 볼 수 있으니까. 단지 지방직은 시도 모집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집할 때 보기위해서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그 지역에 주소가 돼 있거나 뭐 있죠. 그 지역에서 내가 태어났거나 그런 조건이 몇 개 있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시도 모집에는 보통 거주지 제한을 두지만 또 예외가 있는 곳이 서울. 서울은 지방이긴 하지만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집할 때 연령 제한이 있던가? 연령 제한 어때요? 애매하죠. 일단 연령 제한이 완화됐어요. 일단 결론은 완화다. 완화인데 그 말은 상한선은 원칙상 폐지가 됐어요. 원칙상 폐지. 그 말은 예외가 있다. 그리고 하한선은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래서 9급 이하는 18세가 돼야 가능하고 그다음에 7급 이상은 이제 입사가 돼야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상한선을 두었다가 뭐 이제 능력 위주로 가는 사회에서 나이가 왜 중요하냐 해서 나이를 풀었죠. 이제 위에는 뭐 50대도 요즘 붙는 상황이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신 이제 좀 나이가 좀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계급이라든지 좀 체력이 필요한 그런 직이 몇 개 있죠. 경찰, 군인, 소방 이쪽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상한선이. 그래서 그좀 다 아는 상황이니까. 또 한 가지는 모집하는 과정에 제대하는 군인한테 주었던 그 가산점 제도가 지금은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정도는 다 안다고 쳐야지. 안다고 치고 나머지만 하시면 되고 따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자 이거지. 이거는 알아놓으셔야 돼 기본적으로. 자, 이제 모집을 했어요. 공고도에서 모집했어. 이제 시험 봐야 돼. 시험은 이제 능력을 이제 평가해서 구분하는 그 과정이니까. 근데 시험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객관식 필기 중에도 객관식, 주관식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뭐 또 필기 말고도 뭐가 있지? 뭐 실기도 있고 또는 면접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나온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쉬우니까. 자, 객관식하고 주관식하고 시험이 있다면 뭐가 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주관식이겠죠. 뭐가 더 관리가 편할까? 당연히 객관식이겠죠. 뭐가 더 주관적일까요? 주관식 시험이요. 이렇게. 이건 뻔한 거라서 낼 게 별로 없어. 단 예외적으로 면접할 때 쓰는 평전 요소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거는 예외적인 문제고 보통 시험 자체에 종류는 나올 게 없다. 단 시험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타당도 신뢰도. 사실 이 중에서는 요 시험이 제일 의미가 있는데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잘 아셔야 되고 특히 얘가 더 중요해요. 개념은
타당도는 정확성이에요. 정확성의 개념이고, 신뢰도는 일관성이에요. 이렇게. 여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로 이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참고로 제가 이제 우리 교재는 정말 이제 기본 공부를 처음 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얇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거라서 아주 깊이는 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서 필요한 발판되는 것들은 다 들어있으니까 읽어보신 다음에 아 이런 게 그런 거구나라고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수험 행정학에 대한 전체를 다 완벽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읽어서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했구나 쭉쭉 감만 얻으시면 돼요. 대신 중요하니까 타당도는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타당도 종류가. 하나는 여기 있어요. 기준 타당도. 절대 개념들은 주어진 단어를 못 벗어나요? 기준 타당도. 기준으로 정확한가? 그거지. 기준 타당도.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 그 시험에 내용이 타당한가? 내용 타당도. 또는 구성이 정확한가? 구성 타당도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타당도의 세 가지 종류예요. 뭐 별거 없네? 그럼 뭐냐면 그 시험이 그 사람의 능력을 정확히 측정해 줘야 돼. 그래야 그 시험은 기준으로 정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성적과 그다음에 근무 성적을 비교하면 돼요. 근무 성적 가지고. 자, 들어올 때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이 나중에 근무 성적이 좋았다면 그 시험은 기준으로 정확하죠. 기준으로 타당하다라고 해요. 이런 식이에요. 기준으로 타당하다.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을 비교하면 된다. 뭐 그런 말이죠. 자, 내용 타당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측정해 줘야 돼요.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측정해야 그 시험은 내용이 정확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무직을 볼 때는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봐야 될까요? 세법이나 회계학 들어가야지. 그래야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야 내용이 정확해. 시험에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의 내용이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묻는 거니까. 이게 내용상 문제. 내용상. 자, 구성이 정확해야 돼.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이론적으로 만든 것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그 요소 중에서 원래 없는 건데 만들어야 돼. 즉, 이론적으로. 자, 이론적으로 구성한 능력 요소를 그 시험이 정확히 측정하는지 여부예요. 다시, 이론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에 있다기보다 만들어야 돼. 이론적으로 만든 그 능력들을 시험이 측정을 잘 해줘야 돼. 자, 리더십을 내가 측정하고 싶다. 시험을 통해서 리더십을 평가하기 위한 능력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뭐 추진력, 뭐 정치력, 판단력 이런 것들. 자, 이론적으로 만든 이런 능력치들을 시험이 과연 제대로 측정하는가? 이게 구성의 문제다. 구성의 문제. 자, 내용도 좀 어려운 것처럼 다양스럽게도 자주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특히나 정확히 알아야 돼요. 기준으로 정확한가? 내용이 정확해? 이런 식. 내용이. 그럼 다 끝났네. 이게 타당도 있다. 자, 신뢰도라는 것은 일관성이에요. 자, 같은 시험지를 같은 대상들한테 시간만 다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같은 대상인데 시간만 달라요. 같은 시험지를 봤을 때. 그래서 아침의 성적과 저녁의 성적 간에 그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시험은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신뢰도라고 불러요. 일관성이다. 일관성 이렇게. 자, 두 개 뜻을 지금처럼 알아두시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볼 이 두 간의 관계라든지 요놈에 대한 검증 방법 등이 또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수업은 정말 하나도 요즘 말도 1도 버릴 게 없다는 거. 정확히 다 해두시면 나중에 정말 큰 바탕이 돼요. 제가 여러분 강의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야, 내가 참 강의할 때 공부할 때 이런 수업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참 좋은 수업이라고 느끼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공부할 때는 이런 게 없어요. 정말 이렇게 정말 짧게 정말 컴팩트하지만 나름은 전반을 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수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거는 대학 가도 이렇게 안 할걸요 아마. 아마 우리가 이 수업 자체가 20강이긴 하지만
거의 학교 다닐 때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씩 한다 해서 3, 12? 12강 학교 수업?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 때 주로 뭐 이거저거 발표시키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많이 안 가르치거든, 교수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또 접하더라도 주로 특정 분야를 접하지 전반을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상황이니까 잘 해놓으시면 다이가 돼요. 그리고 원래 그 선생님 갖고 있는 기본서 저 목차랑 지금 이 기초행정의 목차가 조금 제가 다르게 놨어요. 왜냐면 또 너무 재미가 없을까봐. 여기 들었던 것들을 나중에 모아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깊이 정리하시면 아, 이제 행정은 이런 거구나라고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행정학은 95점 100점 맞는 과목이에요, 여러분. 특히 9급이라면 더군다나 여러분. 남들은 뭐 85점 만족한다? 그럼 안 돼, 그거는. 그건 만족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면피 정도.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한 지금 수업 기반 닦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시험에 인용했다면 임명을 받아야 임명을 이제. 시험을 봐서 성적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임명을 해야죠. 근데 임명할 때는 이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후보자 명부에 올라가요. 후보자 명부에. 그래서 임용 후보자의 명부, 이 후보자 명부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지. 유효기간. 2년이에요. 필요할 때는 1년 연장 가능하다. 하지만 원칙은 2년. 내가 합격을 한 다음에 뭐 몸이 아프거나 뭐 학업상 사유로 내가 당장 공무원에 임명되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임용 유예를 신청하면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있어요. 2년 또는 1년 추가해서 3년까지 이 정도예요. 그러면 그 시간 지났다. 근데 뭐 아직 공무원 올 줄도 안 됐다. 그럼 미안하지만 그 시험 합격 무효. 네, 무효.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유효. 이렇게.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 기간이 있어요. 2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5 임용을 해요. 15로 임용한다. 15는 이제 그 어떤 시험의 연장인데 마지막 사람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실제로 근무시키면서 보는 거야. 사람이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이 되는가, 자질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과정이 15거든요. 근데 특징이 있다는 것도 15 기간 동안만큼은 신분이 보장이 안 돼요. 중요한 특징이죠. 아직은 정식 발령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5급은 1년간 15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이하들은 6급 이하들은 6개월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6개월간, 이런 거 같으면 6개월 하겠죠, 9급이라면. 6개월 동안은 신분이 보장 안 되는 기간이고, 그 다음 지났을 때 마지막 발령 받으면 그때는 돼요. 자, 이 기간만큼은 일을 더 잘해야 돼요. 못하면 나중에 인사권자가 발령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자, 이게 임명상 필요한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처음에 했듯이 인상 정도는 그래도 말도 쉽고 알만한 것들이어서 그냥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단지 이제 할 것들이 좀 있는 거지. 할 것들이. 개념들. 뭐, 그다음에 기간 같은 거. 특징 같은 거. 당연히 15, 시험을 삼아서 보직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시험이구나. 아직은 정식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직 신분이 보장이 안 된다거나 안 되는 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외부 임명상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내부 임용할 때 내부라는 것은 이제 공무원 된 상태예요.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임용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수평적인 이동이 있고 수평적 이동, 하나는 수직적 이동이 있다. 수평이라는 것은 개념이 뭐냐면 같은 직급이나 등급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즉 9급, 8급 이런 식으로 동일한 등급 또는 직급 내에서 옮길 때 이걸 수평적 이동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전직 또는 전보 또는 파견 같은 게 있다. 참고로 자, 우리가 수평적 이동을 이거를 배치 전환 또는 전환 배치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전환 배치 또는 배치 전환 이렇게. 이것도 그냥 한자 풀어주면 돼요, 여러분. 직렬 전환, 보직 전환. 자, 파견 근무 같은 경우, 여러분 직렬 전환 아시겠죠? 일반 행정 직렬이 뭐 세무 행정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직. 일반직하고 세무직은 다르잖아요. 근데 옮긴다고 뭔가 조건이 있어야 돼. 시험을 봐야 돼.
이건 시험 본다는 조건이 있어요. 시험을 봐서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과락 없이 60을 넘기면 돼요. 전보란 마찬가지 동일한 등급이나 직급 내에서 보직을 바꿔요. 근데 하는 일이 바뀐다 보시면 돼요. 이게 전보. 자, 파견 근무는 근무하는 곳이 이제 원래 소속이 아니라 다른 데 갔다 오는 거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자기 고용노동부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파견 근무라고 해요. 자, 보건복지부에 내가 9급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국방부 동호회에 9급 갔다 오는 거예요. 그 같은 등급 내에서. 월급은 누가 줘요? 원소속이 주는 거지. 이게 파견 근무다 보시면 돼요. 수평적이래요. 수직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건 하나는 승진 있고 하나는 강임이 있다. 승진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의 올라가는 게 승진이고 강임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자, 주의사항은 자 강임은 뒤에 나오겠지만 비교할 개념이 강등이야. 강등. 자, 강등은 징계예요. 그래서 징계를 먹은 사람들은 뭔가 보수라든지 어떤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아요. 근데 강임은 징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대로 낮춰서 임용하는 거예요. 낮춰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직급이 내려가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직급은 같더라도 자리가 달라. 여러분 시청에 있는 5급하고 그다음에 구청 5급하고 뭐가 더 높을까? 시청이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강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는 아닌데 어떤 사유 때문에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강임. 그래서 뒤에 이제 징계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고 수직 이런 수평적으로 같은 등급 내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내비면 방식이다. 자, 개념 어려운 거 없죠? 차근차근 가져 여러분. 수평적이다. 왜 그럴까? 수직이다. 왜일까? 이렇게 보시면 되지. 직렬 바꾼다. 전직. 그럼 나중에 근무하다가 내가 감사직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럼 감사직 기회가 되거나 조건 되면은 너가 한번 지원할 수가 있지. 대신 시험 봐야지. 전직은 시험 보는 거니까 이렇게. 전보는 시험 보진 않아요. 그냥 같은 직렬 내서 그냥 임무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특징으로 비교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임용상 임용했다 이거죠. 자, 이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행할 때 지원하는 과정이 나와요. 뭐 사학위 관리, 뭐 교육 훈련, 금평 승진, 보수, 신분 보장. 뭐 특별하게 어려운 말은 없죠. 사학위 문제, 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근무성도 평정, 그다음에 뭐 승진 아까 봤던 승진, 보수 문제, 공무원들의 시험 보장 문제. 이 중에서 시험과 진짜 직결되고 많이 나온 것은 두 가지.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얘는 엄청 중요해. 금평. 근데 중요한 이유는 많이 나오니까예요.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나올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는 어려운 것도 들어있어요. 금평. 나머지 무난하고요. 자, 이렇게 돼 있다. 하나씩 보자면 사기. 자, 사기 문제는 사실은 시험에서는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온다면 몇 가지 개념은 아셔야 돼요. 이 사기하고 앞에 뵀던 동기는 다를 게 없어요. 근무 의혹. 사기인데 사기. 보통은 사기 높이는 방법을 물어봐요. 사기 제고 방안 할 때 인사 상담 같은 거 해줘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인사장 내가 좀 이렇게 좀 불만도 있고 막 힘들어 할 때 누가 상관이 부르더니 나한테 상담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상담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좀 유료가 되죠. 그렇죠? 이게 다 상담이죠. 인사 상담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사기 의혹을 좀 이렇게 챙겨주는 거죠. 이게 인사 상담이에요. 두 번째는 고충 처리해줘요. 고충 처리. 막 이거 고충. 내가 집이 멀고 그래서 막 좀 근무 좀 옮기고 싶어요. 막 고충. 여러 가지 근무장 주차도 힘들고 막 이래. 고충. 그러면 고충 처리를 요청하면 돼. 그러면 이제 위에서 해결해줘요. 그러면 근무액이 생기겠지. 다 이게 사기 문제. 고충 처리 문제. 제한제도. 제한한다. suggest 영어로.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 아이디어를. 자, 우리가 업무 개선이면 업무 개선. 현재 내가 하는 그 근무 중인데 그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제안을 내. 그럼 이거를 심사를 해서 선택을 해줘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포상을 받아요. 가장 큰 혜택은
최저 승진 연수만 채우면 자동 승진시켜줘요. 9번 1년 반이 최저 승진 연수인데 내가 제안한 것이 채택이 되었다. 1년 반 만에 승진 자동으로 돼요. 이게 제한제도의 가장 큰 메리트. 또는 승급시켜줘요. 즉 호봉 올려줘요. 그러니까 직급은 안 올라갔다 여러분. 자 이제 배운 걸 써먹어야 돼. 직급이나 등급은 5급, 7급 이게 직급 등급이에요. 그래서 직급이나 등급이 올라가는 게 승진이야. 승진. 직급 상승이 승진. 근데 승급이라는 게 있다. 승급은 호봉 상승이에요. 승급. 승진과 승급이 달라요. 승진은 직급 상승, 승급은 호봉 상승.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 3등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호봉 올려줘요. 호봉. 그런 식으로.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근무에 뭔가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조대에 장단점이 가끔 나올 때가 있다. 장단점. 그러니까 효용과 한계 같은 거. 뭐가 좋은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 모든 장점과 단점 또는 효용과 한계점은 뜻을 알면 다 나와요. 굳이 암기 않더라도 지금처럼.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도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문제 해결 능력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무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창의력도 아마 개발될 수 있고요. 제안해서. 직무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옆 사람과의 경쟁 심리가 생기기도 해. 그리고 이 제안했던 이 내용이 아이디어가 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걸 뺏겨온지를 알 수가 없어. 내 동생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또 공정한 심사도 이게 보장이 안 돼. 이게 나름은 한계로 나와요. 제안제도. 이래죠. 제안제도. 제안한다. 좋은 안을 낸다. 제출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심사에서 이거 1등, 이거 2등, 포상. 이런 식으로. 이게 제안. 이거 나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됐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 자, 여러분 따로 이제 법률을 배우면 정확히 알겠지만, 여러분,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모임이에요. 노조라고 해요, 노조. 그러면 근무 조건을 위해서 만든 모임이니까 공무원 단체를 연영한 것은 그만큼 이제 노동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요구사항도 반영시키고 특히 뭐 보수 같은 거 또는 뭐 주차 문제 같은 거 여러 복지 관련된 내용들을 노조가 챙겨주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사기가 높아지지. 공무원 단체 인정. 자, 등등이 다 이게 사기 문제. 물론 뒤에 나오려면 보수 사기에 필요한 거예요. 연금 필요한 거예요.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냥 몇 가지 개념을 봤던 거죠. 그래서 단독 시험은 이해가 많이 나요. 공무원 단체에 대한 뭐 인정, 찬성, 반대. 그러니까 인정할까 말까의 논쟁도 지금도 있어요. 현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찬성, 반대의 이론적인 논쟁은 있는 중이에요. 나머지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률 문제가 나와요. 공무원 노동조합 법. 그래서 앞으로 아예 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지원 관리를 위한 첫 번째 사기 관련해서 본 거예요. 사기 관리에 대해서 봤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 거. 자, 보통 교육은 이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능력을 개발시키는 과정이다. 이게 교육 훈련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육 훈련 방법은 처음에 나온다면 개념을 물어봐요. 근데 일단 자주 안 나오지만 나온다면 그래요.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냥 제가 대표적인 것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어 보면 답이 나와요. 사례 연구. 사례. 자,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죠. 사례 연구한다. 사례. 뭐 우리가 저기 뭐 옛날에 뭐 남대문 우리 우리 국보인데 그거 막 불탔어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화재로 진압을 잘 못했어. 아무튼 약간의 화재에 관련된 손실을 봤어. 그래서 그런 사례, 화재가 났던 사례를 놓고서 문화재 같은 것에 대한 그 화재 진압 시에 필요한 게 뭐고 또 뭐가 문제였는가를 실제 있었던 사례 놓고 토론 같은 거 하는 거예요. 토론 이런 식으로. 사례를 연구한다. 사례 연구한다. 사례. 이거는 직접 해보는 거죠. 그렇죠? 토론 같은 방식이니까 같이. 어떤 분은 이것 말고도 그런 교육 중에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 강의하고 있죠, 강의. 강의도 대표적인 교육 방식이에요.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이
다수를 앉혀놓고 주입식 교육. 이게 강의식. 그러니까 교육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요. 한 사람이 여럿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강의 방식이야. 이제 그런 강의 방식에 한계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약간 토론 방식이에요. 토론. 그게 이제 대표가 사례는. 그다음에 역할을 연기한다. 롤 플레잉. 역할 연기. 연기를 해요. 자, 여럿이 보는 앞에서 주어진 연계를 해요. 연계를. 자, 지금 술 취한 민원인이 지금 구청에 와서 고성 방가에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막 때를 쓰고 있다. 자, 이때 어떻게 할지 한번 연기해 보세요. 연기 막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가 주는 거지. 자, 이거는 잘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좀 문제입니다. 이게 평가 주는 거지. 이게 역할 연기. 역할을 연기한다. 시험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뜬 물어보는 거야. 역할을 연기한다가 뭘까? 연기한다. OJT, 현장 훈련 또는 뭐 직장 훈련이라고도 해요. 온도 잡 트레이닝이라죠. OJT, 온도 잡 트레이닝. 무슨 말일까? 현장에서 한다. 즉 직무를 하면서 교육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종 이제 합격했어요? 그래서 발령 났어요. 15 뗐어요. 이제. 떼고 갔어. 갔는데 내가 지금 구청에 발령 받았어. 갔어. 내 선임자가 있겠죠. 선임자. 그 임무를 먼저 맡은 자.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임무를 인계해 주는 거예요. 인계.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가르치는 거지. 일하면서. 또 근무하다가 자꾸 모르겠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OJT. 일하면서 받는 교육. 직장 내 교육. 이래죠. 직장 내 교육. 직장 교육이야. 직장 내에서. 자, 이거랑 보통 대입이 되는 것이 OFJT라는 교육원 교육이 있다. OFJT. 즉 직장 외 교육이야. 직장 내라면 직장 밖에서. 그러니까 교육원 가서 받고 오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무를 아예 그만두고 아예 딱 가서 교육받고 오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이게 OFJT예요. 그럼 시험은 자, 이 OJT하고 OFJT 간의 특징을 물어봐요. 이놈도 장점, 단점. 얘도 장점,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보면 당연히 알아요. 자, OJT 일 하면서 받는 거예요. 물론 종류가 많이 있어요. 뭐 견습도 있고 인턴도 막 있어요. 이게 다 직장 내에서 일하면서 받는 교육 방식인데, 그럼 둘 중에서 봐요. 어떤 게 사전에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OJT. 이해되죠? 사전에 계획된 대로 교육이 돼.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요놈은 이제 지금 말하면 선임자한테 받는 건데 계획된 대로 할 수가 없어. 일단은 갑자기 우리 부서에 우리 뭐 구청에 비상이 떨어졌어. 그러면 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해야지. 그리고 원래는 이제 우리 선임자가 이거 나한테 오늘 가르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다가 사고 났어요. 그래서 못 온 거야. 교육 못 해. 이런 식이야. 이게 OJT의 특징이라고 보십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게 그 피훈련자라고 하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습도에 따라서 속도 조절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참 잘 따라와. 그러면 진도가 빨라. 근데 좀 잘 못 받아들여. 느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육받는 사람의 습도에 따라서 조절 가능하고 이놈은 안 돼요. 1일차, 2일차 계획된 대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직은 소화를 못했어. 하지만 넘어가요. 계획대로 해야 되거든. 이게 특징. 어떤 게 실제 교육 내용이 더 추상적일까요? 됐죠? 굳이 공부를 다 않더라도 이렇게 떠달면 다 풀리는 게 인생정이에요. 그래서 용어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용어를 잘 내가 알아버리면 된다는 거. 그러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요놈의 장점과 단점 거의 비교하는 거. 또는 요놈의 특징 묻는 거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아예 문제도 주어놨어요. 직장 외에서 하는 교육이 딱 한번 물어보는 거지. 직장 외라고? 교육원 교육이라고? 주어놨어, 이렇게. 누가 봐도 비교 금방 되거든. 그죠? 이게 이제 교육에서 필요한 내용이었다. 교육 방식에서.
네, 금평인데 여러분, 금평은 참 중요해요. 크게 금평은 금평 방법, 금평 오차,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평 현황을 물어볼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은 오류, 오차예요, 오차. 더 많겠지. 이게 대표, 일단. 그리고 평정 방법도 물론 되게 많아요. 많은데 가장 대표가 이게 또. 근데 이제 처음 봐서 좀 낯설어 보이지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 어려운 것은 방법이 있어요. 자, 방법도 이거 말고 되게 많지만 가장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거든.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금평 맞는 방법이 도표식 평정이에요. 도표식. 도표식이라고? 도표. 자, 이것도 자체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렇구나라고 알아야 다른 금평할 때 얘가 이용되거든. 이런 용어 자체가. 자, 도표식으로 평정을 해요. 척도를 만들어서요. 척도 만들어서. 자, 그래서 이게 금평 용지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 인사과 중에서 이제 갖고 있는 금평 용지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 사람의 뭐 기본 신상은 당연히 기록되어 있고, 이름, 뭐 입사 연도 막 나와 있을 거고, 지금 뭐 뭔지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에다는 평정 요소를 쭉 나요. 평정 요소, 관찰 내용, 그리고 척도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 금평하는 용지가 떠오르면 내용이 다 보이거든. 자, 척도는 5점 보통. 자, 협조성, 뭐 직무 지시, 뭐 성실성, 뭐 팀워크, 창의력 등등을 나열해 볼게요. 이 관찰 내용은 평정자가 이거 보고 하시오라고 대충은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척도가 보통 5점짜리예요. 이렇게 5점. 5점, 5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협조력이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게 척도야, 척도. 도표를 만들어서 평정한다. 척도는 5점 척도고. 지식이 매우 많은지, 보통인지, 부족한지, 매우 부족한지 이런 식으로. 이게 척도, 법. 척도, 법. 그러면 딱 감이 왔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뭔가를 평정할 때, 여러분 어디 가서 고객 만족 같은 거 평가하러 갈 때 주로 어디에 많이 하더라, 여러분? 보통에 많이. 보통 이런 식으로. 또는 약간 잘 줘. 그냥 보통 만족 주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는 거야. 만족하셨나요? 아, 매우 만족, 보통 그러면 보통 아니면 만족에 우리 심리가 그래. 그래서 그것도 그냥 우수로 준단 말이야. 이제 이게 오차예요. 여기 있는 것을 집중화의 오차라고 부르고, 집중화 오차. 그다음에 우수해줘요. 이걸 관대화의 오차라고 돼요. 관대화. 좀 약간 후하게 준 편이에요. 우리 마음이 원래 그래. 이게 도표식의 한계자 금명 자체에 또 오차에 나온단 말이지. 이게 도표식이고, 또 한 가지는, 자, 이 사람의 협조력이 매우 좋다, 뭐 좋다, 그 기준이 뭘까요? 저 사람이 지식이 매우 많다와 보통의 기준이 뭘까요? 모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등급의 기준이 애매해요. 그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또는 뭐 어제 우연히 물어봤더니 답을 잘했어. 잘했어. 지금 지식이 많아. 이게 바로 시간적 오차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사건 등으로 평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잘 몰랐었는데, 그때만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적 오차. 이런. 자, 이게 도표식이자, 방법이자, 나라면 특징 한계로 보시면 돼. 근데, 금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평하는 게 되게 편해, 불편해? 되게 편하죠, 여러분. 용지가 있단 말이에요. 용지에다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 매우 편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또 폐해가 있다는 거지. 하지만 실제로 많이 쓰는 평정법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 평정하는 방법이에요. 도표식이. 그리고 현재 이거 말고도 이거 있어요. 다면평정법. 자, 반복하시면 돼.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좀 딱딱해 보이기도 해요. 도표시 평정 적도법. 이렇게. 자, 다면 평정은 다면, 여러 면이죠. 자, 평정하는데 이게 이제 피평정자예요. 피평정자. 평정을 받는 자가 있어요. 자, 상관도 평정을 하고요. 감독자 또는 상관도 하고, 그 다음에 동료도 해요. 그리고 부하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민원인도 평정하는 거야. 다면, 여러 면에서 평정해요. 그러니까 집단평정법이라고도 불러. 집단평정. 또는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360도 피드백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다면평정이요, 집단평정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상관이 혼자 하는 거예요, 위에서. 이거는 상관도 평정에 참여하지만 동료 또는 부하, 심지어 고객도 평정하는 거야. 그럼 이거 알아. 그러면 이제 장점, 단점은 금방 나오죠. 자, 그러면 다면평정법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다, 낮다? 높다. 그렇죠? 시간 비용이 더 든다. 그렇죠? 담합의 소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담합. 부하들이 담합을 해서 저 사람을 좀 잘 안 주거나 또는 동급자들끼리 막 담합을 해서 좀 모략성답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담합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인기 영합주의도 생겨. 평정할 때 이건 내가 승진 후보예요. 승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금평이거든. 근데 이제 승진가 됐으니까 이제 인기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업무 끝나면 맨날 술 사고 밥 사고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이 생겨.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그런 또 폐해도 있어요. 이게 다 특징. 다면평정법. 평정받는 사람은 자기 개발에 유인이 있다 없다? 있죠. 자기 개발할 유인이. 왜냐면 자, 상관이 보기에도 능력 있는 부하가 돼야 되고 동료가 보기에도 동급자가 보더라도 괜찮은 동급자고 또는 민원이 부하가 보더라도 괜찮은 상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지지. 그죠? 그리고 충성심의 방향도 다양해지겠지. 자, 이게 다면평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 문제는 뭐냐? 이렇게 왔는데 실제 하고도 있기도 하고 해왔는데 이게 이제 노조에서 슬슬 인사에 개입한다거나 폐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원래 노조는 인사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되게 되단 말이에요. 근데 노조가 슬슬 개입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금평할 때 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찜찜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좋다. 잘 들어야 돼요. 다면평정법은 하고 말고는 부처가 알아서 해라. 재량이야. 이거를 임의 규정이라고 불러요. 자, 강행 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면평정 자체도 하고 말고는 부처가 알아서 하는 거야. 또 두 번째, 하더라도 인사에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없어. 인사에 그냥 참고하면 돼.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정을 해야만 됐고 또 한 것을 인사에 반영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다 자율에 맡겨놓은 거예요. 이래죠. 이게 임의 규정이다 뜻이. 자, 시험은 그래서 이 평정법 중에도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야, 기본. 뭐 굉장히 많아요. 뭐 강제 배분법도 있고 강제 배분. 그러니까 분포 자체를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제 배분. 이렇게 상위 20, 하위 10, 그리고 중간에 40, 30 이런 식으로 아예 비율을 아예 할당하거나 이것도 금평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기본은 요거니까 아시면 돼. 오차는 자 연쇄 효과인데 연쇄 효과, 연쇄 다른 말로 뭐 후광 효과, 후광 또는 뭐 효녹 효과. 자, 영어로는 할로우 이펙트라고 불러요. 참 얘를 번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자, 하나 요소가 딴 요소의 연쇄가 되는 거예요. 자, 연쇄가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의 요소가
딴 요소에 연쇄되거나 또는 하나의 그 사람의 어떤 인상 때문에 이게 평정할 때 이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현혹. 이 인상과 이 평정이 이게 어떤 요소가 이렇게 연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봤더니 굉장히 외모가 깔끔한데 성실하겠구나 이렇게 현혹되는 거죠. 현혹 효과라고 해요. 아까 우리 평정할 때 봐요. 하나 요소에서 이 요소에서 매우 우수로 맞았어요.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요소가 딴 요소에 연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혹하는 거예요. 위에서 다 잘 받았으니까 밑에도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 이게 연쇄 효과라고. 연쇄 효과. 제일 많이 나와요. 연쇄 효과. 후광이죠. 후광. 현혹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말만 보세요. 연쇄되는구나. 하나 요소가 딴 요소에 연쇄되거나 여기 요소가 여기에 연쇄되거나 성실성, 협조성 등이 연쇄되는구나. 요것 때문에 현혹이 되었구나. 이런 뜻이 현혹이 됐구나. 이렇게. 자, 엄격파는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 집중한다 봤죠. 이거는 이거죠. 자, 집중하는 가운데에 몰아주는 거예요. 주로 다 가운데 몰아줘. 자, 만약 대학 학점이라면 주로 다 B 등에 다 몰아주는 거예요. 거의 다 B에 집중을 시켜요. 집중하고 관대만은 후하게 줘요. 다 A에 몰아주는 거예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엄격은 반대로 짜게 줘. 아주 박하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수강생들의 대부분이 다 뭐 C나 D 받은 거예요. 너무 짜게 받은 거지. 자, 이거를 동시에 막기 위한 것이 뭐냐? 좀 전에 봤던 강제 배분이에요. 강제 배분. 상위 20, 하위 10, 중간에 40, 30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세 놈에 대한 공통된 대응 방식은 뭐라고? 강제 배분법이라고. 강제 배분. 그러니까 아예 분포를 아예 할당해 두는 거지.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20명은 A에 오게. 반드시 밑에 낙제에 10명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아예 강제로 배분해버린 거죠. 분포 자체를. 이런 거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상동적 오차라는 것은 뭐냐면 상동. 이게 일종의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고정관념. 선입견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하면 주로 뭘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하는 걸까요? 선입견을 하면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지역, 이걸로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경상도요? 인천이요? 충청도요? 이런 식으로 다. 서울? 선입견. 남녀? 선입견. 어느 대학 출신? 선입견. 선입견. 상동적 오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 나오면 거의 그냥 보고 풀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말해서 아까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올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금평을 물어봤어. 묻겠다. 가장 심한 꼽아라. 한다면 이 두 가지. 단연코 둘만 먼저 딱 추천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5천.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그 수많은 뭐 평정법들은 저 뒤에가 있어요. 자, 들어만 보세요. 뭐 행태 기준 평정 촉도법, 행태 관찰 촉도법 등 되게 많거든. 하지만 잘 안 나와요. 프로버스트 평정법, 다음으로 체크리스트라고 불러요. 뭐 강제 선택, 배분 말고 강제 선택도 나오면 그래요. 굉장히 많거든. 많지만 자주는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정도를 일단 꽉 쥐고 있자. 그러면 금평에 제가 볼 때는 한 80%는 거의 됐다 보시면 돼요. 오늘 이것만 가지고도요. 이게 몇 개 더 있으니까. 그러면 그만 채워도 90%. 나머지가 이제 우리나라 금평량을 좀 추가하면 돼.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이게 금평에서의 주된 포인트였다 보시면 돼. 됐죠?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보겠습니다.